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53페이지 부동치마 할 차례죠? 어디 진도하는 거 잘 모르십니까? 자, 이 부동치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3페이지입니다. 부동치마. 자, 부동치마는 서로 상이하게 다르게 치마되는 것을 부동치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근데 사람도 약간씩 부동치마가 생겼죠? 양쪽이 대칭형으로 생긴 분이 아무도 없죠. 대칭형이 아니더라고요. 다 비대칭형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자, 그래서 부동치마란 것은 한쪽 부분이 치마가 많고 이 치마량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치마량이 다르게 치마된 걸 동일한 아니불자 동일한 치마가 아니다 이겁니다. 서로 상이하게 치마된 것을 부동치마라고 해요. 그러면 이 부동치마가 발생이 되면 건물에 무엇인가 하면 강제 변형을 가져와요. 한쪽으로는 늘어나고요. 잡아당겨지고 반대편으로 압축이 생겨요. 압축. 이렇기 때문에 부동치마가 발생하면 이 강제 변형이 생겨요. 건축물에. 강제 변형이 오게 됩니다. 강제 변형이 오니까 뭐가 생깁니까? 균열 크랙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균열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균열. 이 균열 발생으로 인해서 균열이 바바박 가요. 그럼 균열은 어떻게 가느냐? 예를 들어서 창문이 하나 있다 가정합시다. 창문이 있으면요. 이겁니다. 잡아당겨지는 방향, 이쪽은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는 인장에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균열이 가요. 이렇게 균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균열이 발생하고요. 균열이 발생되다 보니까 거리 외벽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비가 내리게 되면 빗물이 어떻게 침투될 수 있죠? 누수가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균열로 인해서 누수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 강제 변형이나 균열로 인해서 무엇이 되는가 하면 마감재들이 어떻게 떨어지거나 있죠. 변형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마감재가 탈락되는 경우도 있고 변형을 가져오는 거죠. 마감재의 변형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 부동치마예요. 그런데 부동치마가 너무 심하게 되면 건물이 어떻게 붕괴로 가져올 수도 있는 거예요. 부동치마가 심하면 붕괴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부동치마인데, 그럼 거기 보시면 원인이 나오죠. 왜 부동치마가 생기느냐 원인은 한번 읽어두세요. 시험에 1회 때하고 15회 때 나왔거든요. 1회하고 15회 때 원인을 가지고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두시면 돼. 연약 집안이다. 또는 경사 집안이다. 건물이 낭떠러지에 접근해서 있을 경우나.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해가 안 되면 그림을 통해서 보시도 돼. 뒤에 보면 그림이 나와요. 그림 개념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대책 부분. 자, 이 대책 부분 가지고 2회 때하고 17회 때 나왔어요. 2회하고 17회 때 기출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이 부동치마의 그 원리 어떻게 발생하냐 그거의 연관성에 대해서 출제를 한 거고 19회 시험회 때는. 자, 그래서 이제 대책 부분이 19회 때 이제 17회 때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2회하고 17회. 그럼 대책은 집안에 대한 대책이 있고 그래서 이제 집안에 대한 대책 있죠. 그래서 이제
대책 개념을 보시면 집안에 대한 대책이 있고요. 먼저 집안이 있고 집안에 대한 대책이 있고 기초구조가 있고 하부구조가 되겠죠. 기초부분은. 그래서 이제 기초구조에 대한 대책과 상부구조에 대한 대책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상부구조에 대한 대책.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겁니다. 집안에 대한 대책이죠. 이것은 지방계량공법이 되는 거예요. 지방계량공법적인 측면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빼놨습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 우측에 55페이지 보면 지방계량에 별도로 빼놨어요. 이거는 별도로 이제 출제를 또 합니다. 그러면 기초구조에 대한 대책, 상부구조에 대한 대책. 자, 그러면 2회 때는 기초구조에 대한 대책 가지고 시험을 언급해서 다뤘고요. 그 다음에 17회 때는 상부구조에 대한 대책을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형태로 이제 시험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 두셔야 될 거는, 그러면 이제 종합문제상 대비하기 위해서, 자, 기초구조에 대한 대책에서는, 자, 저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초를 굳은 집안에 지지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2번 책까지, 두 번째, 니은, 마찰말뚝을 사용한다가 나옵니다. 마찰말뚝. 자, 마찰말뚝은 연약집안에 사용합니다. 연약집안. 그래서 이 연약집안은 보통 이 점토나 이런 사지를 의미합니다. 모래 집안 이런 것이 연약집안입니다. 여기에 말뚝을 박아주는 거. 자, 마찰말뚝에는 무슨 것이 마찰말뚝인가 하면 말뚝의 표면과 흙의 마찰력을 이용해서 하중을 지지하는 말뚝을 마찰말뚝이라고 해요. 그래서 말뚝의 표면과 흙의 마찰력, 그럼 이 개념이죠. 제가 이것을 꽉 쥐고 있으면 이 표면하고 손바닥의 마찰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지지가 되죠. 그거와 같이 지지하는 것을 마찰말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부구조에 대한 대책이죠. 상부구조의 대책은 니은의 건물의 강성은 어떻게 높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니은 보시고 건물의 강성을 높여라. 강성은 높여라. 자, 강성이란 것은 이것을 강성이라고 합니다. 하중이나 외력이 작용했을 때 변형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질을 강성이라 해요. 강성은 하중이나 외력이 작용하더라도 변형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질, 변형이 적은 성질을 강성이라 해요. 그래서 강성은 높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강성을 높이면 잘 움직이지 않게 잡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디귿 체크, 평면 길이는 어떻게? 짧게 해라. 자, 다른 개념은 건물을 이렇게 지을 때, 건물을 이렇게 축조를 했다는 겁니다. A 건물, B 건물을 축조했을 때 최대한 평면 길이는 너무 길게 하지 말아라. 이거. 평면 길이, 이것은 최대한 짧게 하라는 거야. 이것은 최대한 짧게 하고요. 건물과 건물의 이동과 동간의 거리는 최대한 어떻게? 멀리 해주라 이 뜻입니다. 이것이 디귿 개념이 됩니다. 이것은 멀리 배치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멀리 배치하고요. 자, 평면 길이는 될 수 있는 짧게 하라니, 건물에. 자, 평면 길이가 길게 되면 여러 집안에 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여러 집안에 걸치면 부동침의 우려가 높아지니까 평면 길이는 최대한 짧게 하고요. 건물과 건물과의 거리는 멀리 배치해 주는 것이 적당하다는 겁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리얼에 건물의 중량 및 하중 균등이 분포시 기준을 배치하는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속합니다. 그리고 55페이지 보면 지방 계량에 대해서 나오죠. 여기 잘 보세요. 지방 계량에 대해서 잘 정리해 두시고, 자, 그러면 흙을 다져주거나 뭐 물을 빼거나 바꾸어주거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방 계량 공법에서 흙 따지기, 흙을 다져주는 거, 흙 따지기에 해당되는 것이 흙을 다져줘야지 진해력이 증가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그게 1번의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은 진동,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진동 다진 공법에 해당돼. 진동을 주면서 다져주겠다는 거야. 이것이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이 흙 다지기 다진 공법 중에 하나예요. 자, 집안을 다져주면 진해력 어떻게 증가를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 근데 이거는 사질 집안의 효과가 우수합니다. 사질 집안에 적합을 합니다. 적합한 것이 자, 되겠고요. 그 다음에 흙 다지기 공법적인 측면하고, 그 다음에 다져주는 것이, 자, 거기, 자, 몇 페이지 나오는가 하면 56페이지에 8번에 제하공법 나오죠. 제하. 그래서 이 제하공법. 원래 제하라는 것은 하중을 가하는 것이 뭐다? 제하입니다. 제하. 제하는 하중을 가하는 것. 자, 그러면 집안에다가 건물을 축조하기 이전에 건물의 하중만큼 어떻게 제하를 하중을 가게 되면 흙이 어떻게 다져질 거 아닙니까? 그런 공법이 됩니다. 제하공법, 흙을 안밀시키는 거죠. 얘는 연약 집안에 하중을 가해서 안밀시켜서 하는 것이 제하공법이 됩니다. 그래서 얘들은 흙을 다져주는 공법 중에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빼기 탈수공법. 자, 이 물빼기 이 탈수 배수공법적인 측면. 그래서 물빼기도 안밀공법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보통 사질 집안에 쓰는 게 있고 점토 집안에 물 빼는 공법이 있습니다. 점토 집안에 자 탈수하는 공법이 있고 사질 집안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토 집안에 하는 것이 2번의 샌드 드레인 공법이 됩니다. 샌드 드레인. 원래 드레인은 배수의 개념입니다. 배수. 드레인이 배수입니다. 그러면 샌드 드레인은 뭘 활용하는가 하면, 자, 점토 집안은 투수성이 나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구멍을 이렇게 파는 거예요. 천공을 해서 모래말뚝, 모래기운 샌드 파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래말뚝이라고도 하고요, 모래기둥이라고도 해요. 만들게 되면 여기에 물들이 어떻게 내부로 스며들어 올 거 아닙니까? 서서히 스며들어오면 이제 빨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투수성이 나쁜 점토 집안에 뭘 활용해서 모래말뚝, 모래기둥을 이용해서 물을 배수한다 해서 뭐라 한다? 샌드가 모래죠. 모래말뚝을 형성해서 빼낸다 해서 샌드 드레인 공법이라고 칭합니다. 샌드 드레인. 자, 그런데 세 번째 보시면 페이퍼 드레인이 나옵니다. 페이퍼 드레인 공법. 자, 페이퍼 드레인 공법은, 페이퍼는 종이잖아요. 이 모래말뚝 대신에 또는 플라스틱 드레인이라고 돼요. 플라스틱 드레인. 그래서 이 페이퍼 드레인은, 자, 모래말뚝 대신에 카드보드지란 종이를 활용하는 게, 카드보드란 종이를 활용해서 물을 빼내는 게, 얘는 모래말뚝을 이용한 것이고 얘는 카드보드란 특수 종이를 활용하기 때문에 페이퍼라고 한 거고요. 페이퍼 드레인 공법. 그리고 거기 이제 이 56페이지 거기 보시면 4번에 케미코 파일 공법이 나오죠. 케미코
파일공법. 케밀코 파일공법은 생석회 말뚝을 활용하는 거야. 생석회. 이 모래말뚝 대신에 무슨 말뚝? 생석회 말뚝을 활용하는 게 생석회 말뚝 공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생석회 말뚝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석회가 어떤 역할인가 하면 석회가 물을 빨아들여요. 흡습을 해요. 흡습을 하면서 나중에 수화작용해서 팽창하거든. 이걸 활용한 것이 케미코 파일공법 생석회 말뚝공법이라고 칭합니다. 자, 그러면 탈수공법은 이겁니다. 무엇을 활용해서 어떻게 물을 빼주느냐에 따라서 명칭이 명된 거죠. 얘는 모래 말뚝을 이용했다고 해서 샌드 드레인이라고 했고, 종이를 이용해서 페이퍼 드레인, 그리고 생석회를 했다고 해서 케미코 파일공, 그냥 뭐 생석회 공법이라고 돼요. 우리나라 말로. 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질 집안에 우리가 탈수공법 쓰는 것은 여기 5번에 나옵니다. 5번에 보시면 웰포인트란 여가장치를, 자, 이 철강 끝에 박아서 여가장치입니다. 웰포인트를 이용해서 빼낸다 해서 웰포인트 공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 있죠. 끝부분에 옆면에 여가막을 갖는 웰포인트라는 원통 모양의 이것을 사용해서 빼낸다 해서 웰포인트 공법이 참. 근데 여가막이 돼 있으니까요. 점토와 같은 흙탕물은 빨아들이 막히는 거예요. 여가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모래는 알맹이가 있죠. 모래는 일정 크기가 있잖아요. 진흙은 흙탕물이 되면 못 빨아들이는 반면에 막히는데, 모래는 알맹이가 있기 때문에 빨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웰포인트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빼낸다 해서 뭐라 한다? 웰포인트 공법. 그래서 웰자가 들어가면 사질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거 외에 대표적인 거 하나만 더 해드리면 뭐가 있는가 하면 디벨 공법이라는 게 있어요. 디벨 공법. 디벨 공법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깊은 우물물입니다. 깊은 우물물을 파내서 우물물 공법이에요. 모래는 물 빠짐성이 좋잖아요. 깊은 우물물을 파놓게 되면 물이 전부 다 우물로 다 모일 거 아닙니까? 맞죠? 그렇게 파내는 것이, 자, 디벨 공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래서 이제 물빼기 공법, 점토 집안의 물빼기 공법과 사질 집안의 탈수 공법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6번에 보면 무슨 공법? 치안법이 나오죠. 치안공법. 자, 치안공법은 양질의 집안으로 뭐다? 교체하는 거예요. 빼내는 거. 양환흙으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그럼 사람으로 치면 썩은 이빨 빼내고, 맞죠? 임플란트 박는 게 뭐다? 치안공법입니다. 치안공법. 그래서 치안법은 양질의 집안으로 어떻게 교체해 주는 것을 치안법이라고 합니다. 치안공법 칭합니다. 자, 그리고 7번에 그라우팅 공법이 나오죠. 자, 이것은 주입공법 중에 하나죠. 뭐 고결법이라고도 하고 뭐 주입공법이라고도 하죠. 주입공법. 자, 이것은 보통 뭐 그래서 이제 그라우팅, 영어로 그라우팅 공법 또는 팅이라 쓰는 분도 있고 간혹 가다가 트라고 쓰는 분도 있어요. 원래 그라우트라는 것이 공극이나 이런 틈새를 갖다 채우는 거, 메우는 걸 그라우트 재료라고 하거든. 그라우트. 원래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라 했어요? 사충. 빈 공간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라우트 공법, 그라우팅 공법이라고 돼요. 그러면 이 공법은 이겁니다. 자, 보통 시멘트 물 같은 시멘트계나 이런 약액 같은 것을 갖다가 강제로 주입하는 거죠. 이것을 주입을 해서 집안을 고체 상태로 응결시키는 것이 바로 이 고결법 주입공법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크라우팅 공법. 사람으로 치면 이겁니다. 보톡소 맞는 거야. 보톡소. 요새 엄청 맞죠? 미용으로 해가지고 진짜 많이 맞습니다. 제가 피부과 한번 딱 가보니까 와, 성형외과 이런 데 있죠? 엄청 많대요. 나는 갈 데가 없어서 잠시 거기 잠깐 들렀는데 한 대 주사만 맞으려고 들렀는데 와, 보니까 사람들 많아. 그래서 이제 이 주입공법, 그래서 7번은 잘 해놓으세요. 그라우팅 공법은 잘 해놓으세요. 주입공법은. 그리고 이제 8번 지하공법은 아까 해드렸고, 자, 9번에 보시면 언더피닝 공법 나오죠. 자, 언더피닝 공법은 기존 건물이에요. 자, 건축물이 이렇게 있는데, 기존 건축물이 있습니다. 기존 건물이 있는데, 여기 땅을 팔려고 하니까요. 이 덮하기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여기에 부동침할 우려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 건물의 기초나 이런 지반을 보강해 주는 거예요. 이 일에. 그래서 항상 기억하시오. 언더피닝 공법은 기존 건축물이에요. 자, 이 기존 건축물의 기초나 이런 지반 등을 보강하는 공법을 총칭해서 일컫는 거예요. 보강하는 공법을 총칭해서 언더피닝이라고 해요. 언더피닝 공법이라고 해요. 그 공법으로 많이 쓰는 것이 이겁니다. 이걸 쓰는 거예요. 그라우팅 공법. 여기 주입을 해주는 거예요. 주입을 해서. 보강을 해서. 그래서 이제 시멘트계나 이런 걸 주입을 해서 약액을 주입해서 땅을 고체 상태로 연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동이 없을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10번에 뭐다? 동결공법이 나오죠. 자, 파이프를 받고 나서 대표로 액체 질소를 거의 주입을 합니다. 액체 질소. 프레온가스는 요새 사용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액체 질소를 주입하면 지하수가 어떻게? 동결이 돼요. 지하수가 동결이 돼 버리면요, 빨리 안 녹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액체 질소로 급냉시켜 버리면요, 그리고 땅은 어떻습니까? 지하는 온도 변화가 잘 없죠. 이 오랫동안 잘 안 녹습니다. 제가 갔습니다. 옛날 석빙고에 있죠. 얼음 보관할 수 있었죠. 한여름에도 얼음이 있잖아요. 얼음이 밑에를 지하를 갖다가 동결시키면 공사 파는 도중에는 어떻게? 지하수 이동을 차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공법이 동결공법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 봐두시고요. 정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넘겨서 페이지 60페이지 보시면 지정 개념이 나옵니다. 지정. 자, 이 지정 부분은 60페이지 보면 지정. 지정이란 것은 기초나 이런 지반을 보강해 주는 부분을 다 지정이라고 하죠. 보강해 주는 부분을 지정이라고 칭합니다. 지정. 그래서 보통 지정하고 무슨 지정? 말뚝 지정이 있습니다. 자, 전부 다 지정은 그 재료죠. 어떤 재료 가지고 지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명칭이 부여된 거예요. 그럼 거기 보십시오. 자, 제일문 모래 지정 나오죠? 모래 가지고 다져주면 무슨 지정? 모래 지정. 맞죠? 잡석은 막 생긴 돌을 뭐다? 잡석이라고 해요. 잡석 가지고 다져주면 무슨 지정? 잡석 지정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험에는 제가 이거 18에 나오기 전에도 언급했는데, 여기에서 지정, 보통 지정에서 언급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 잡석 지정하고 밑창 콘크리트 지정이에요. 그래서 18회 때 지문 한 줄씩 나온 거예요. 이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는요, 읽지도 마세요. 필요 없습니다, 사실.
잡석 지정하고 뭐다? 밑창 콘크리트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자, 잡석은 막 생긴 돌을 어떻게 다져놓은 것이 무엇이다? 잡석. 잡석은 대략 돌 크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쉽게 머리통 크기다 보시면 돼요. 무슨 크기? 머리통 크기. 그 머리통 크기가 대충 어디 됩니까? 아기는 작잖아요. 큰 사람도 있고, 맞죠? 최홍만 씨는 되게 크잖아요. 맞죠? 강호동 씨 머리가 귀여워지니까, 와, 진짜 최홍만 씨 크긴 크대요. 강호동 씨 머리가 작아 보이던데, 진짜 귀여워 보이던데. 자, 그래서, 그 크기 정도. 그래서 호박돌이라고 하는 게 호박돌. 보통, 우리가 옛날에 비유 많이 했죠? 얼굴을 뭐에 비유를 많이 했습니까? 호박에 비유 많이 했잖아요. 그 정도 크기 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잡석은 이거잖아요. 그럼 돌을 이렇게 다질 거 아닙니까? 땅에다가. 이렇게 이제 다져주는 게 잡석을 이렇게 다지고요. 그러면 대략 한 10에서 한 25cm 전후 정도의 돌이 잡석인데, 그럼 잡석을 다져주면 큰 돌을 다지니까 돌과 돌 사이 공극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사춤을 해주겠죠? 채워주는 거. 그래서 이제 일단은 어떻게 해서 세워서 다지는 거예요. 돌을. 어떻게? 세워서. 왜 세워서 다지는가? 이걸 이해가 안 된 분들은 한번 맞아보면 돼요. 30cm 작아지고 이렇게 한번 탁 맞아보고 딱 세우게 한 대 맞아보세요. 누가 아파요? 요렇게 때리면 소리만 요란하죠? 30cm 작아지고, 맞죠? 딱 하고 따고. 근데 새우가 딱 때리면 호박 깨지는 소리 납니다. 강도가 커집니다. 그래서 세워서 다지고, 이때 여기 사춤이거든. 채워주는 게. 여기 이제 도면서 사춤 표시야. 사춤은 빈 공간이나 틈새를 갖다 뭐다? 채우는 것, 메우는 것을 뭐다? 사춤이라 했죠? 사춤. 사춤을 해줘야지 이동을 안 할 거 아니야. 만약에 그럼 돌과 돌만 다져놓으면요, 돌이 부서지면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채워주는 것을 뭐라 한다? 사춤. 메워주는 것을 사춤이라. 사춤을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알아두실 거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하실 것은, 자, 그래서 거기 해놨고, 잡석은 한 켜로 세워서 큰 틈 없게 깔고 잡석의 틈새를 갖다가 채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사춤을 해주면 돼요. 이때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이제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주변부에서 중앙부로 다집니다. 이돈상은. 그래야지 밀실하게 다져집니다. 근데 만약에 중앙부에서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밖에서 이렇게 다져오니까, 주변부에서 중앙부로 이렇게 다져오니까 문제가 중앙부도를 깨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중앙부에서 주변부로 나가요. 현장에서는. 원래 이론하고 틀려요. 실무하고는. 일단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밑창 콘크리트. 그러면 이 잡석을 다져놓고 위에 콘크리트를 치는데 그걸 무슨 콘크리트라고 한다? 밑창이라 하는 거야, 이것을 밑창 콘크리트 지정이라고 해요. 밑창 콘크리트 지정이라고 해. 밑창 콘크리트. 이렇게 기초판 밑에 치는 콘크리트 그래서 뭐라 한다? 밑창이라 하는 게 밑창. 그럼 이 밑창 콘크리트 지정은 규정이 없으면 이 두께는 얼마로 하면 60mm로 하면 돼요. 기본. 규정이 없으면 60mm, 6cm로 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설계 도서에 정해져 있지 얼마로 하라. 그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설계 도서대로. 기본 60mm고 이때 콘크리트 강도는 이 콘크리트의 강도는 얼마? 밑창 콘크리트는 15메가파스칼 이상 되어 주시면 된다. 15메가파스칼. 자, 요거 읽을 때 단위가 뭐다? 메가파스칼로 읽으시면 돼. 뉴턴 퍼 제곱미리다. 1제곱미터 몇 뉴턴의 힘이 작용되느냐. 그럼 요거 대략 이거라 보면 돼. 150kg. 제곱센치당 요 정도 가해진
이거 이상 압력이 받으면 된다 이게. 제곱센치당 몇 킬로? 150kg 받아주면 된다 이게. 자,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말뚝 지정이 나와요. 말뚝 지정. 자, 말뚝 박아준 것이 말뚝 지정이죠. 자, 말뚝 지정은 그 6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자, 역학분류 힘의 전달상불 지지 말뚝과 마찰 말뚝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러면 마찰 말뚝과 지지 말뚝의 차이점은 이겁니다. 지지 말뚝이라는 것은 이게 지지 말뚝이에요. 자, 기초판이 이렇게 있었어요. 기초판이 있으면 지금 현재 여기가 경관 집안, 안방 같은 경관 집안이 여기 있었습니다. 경관 집안이 있어요. 경질 집안이 있을 때 말뚝의 끝부분이 경관 집안의 지지가 돼야 돼요. 지지가 돼서 기둥처럼 하중을 전달해 주는 말뚝. 이것이 무슨 말뚝? 지지 말뚝이야. 그러면 말뚝의 끝이 경관 집안에 도달돼야지 쓸 수 있는 게 무슨 말뚝? 지지 말뚝이에요. 그럼 이 지지 말뚝은 연약층이 깊을 때는 안 되겠죠? 맞죠? 이것을 지지 말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자, 마찰 말뚝을 보시면 자, 마찰 말뚝 개념은 바로 이겁니다. 기초판이 있을 때 자, 연약층이 너무 깊어요. 경관 집안이 여기 있어요. 경관 집안이 자, 이 경질 집안 같은 경관 집안이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뚝의 끝이 잘해가지 않는 거예요. 말뚝의 끝이 잘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럼 결과적으로 이 말뚝 표면하고 말뚝 표면과 흙의 마찰력을 이용해 주는 게 마찰 말뚝이에요. 이 마찰 말뚝의 개념은 말뚝의 표면과 흙의 마찰력을 이용해서 하중을 지지하는 마찰력을 이용해서 하중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중을 전달하는 말뚝을 무슨 말뚝? 마찰 말뚝이라고 해요. 마찰. 그럼 말뚝의 표면직이 많아야지 좋습니까? 말뚝의 표면직이 적어야지 좋습니까? 표면직이 많아야지 마찰력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찰 말뚝은 보통 이 직경이 클수록 안전하고 이 지지력이 증가돼요. 지지력 증가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안전하고 지지력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구분해 두죠. 그런데 이겁니다. 한 건축물에 이걸 혼용하면 안 돼요. 한쪽은 지지 말뚝하고 한쪽은 마찰 말뚝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동일 건축물에서는 절대 말뚝을 혼용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혼용하면 좋다고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동일 건물에는 혼용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3페이지 재료상 분류가 나옵니다. 재료상 분류에서 나무말뚝이 시험에 한번 출제됐죠.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러면 나무말뚝은 자, 나무는 썩을 수밖에 없죠. 나무말뚝은 부패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무말뚝은 사실 이 개념이 가장 중요한 거죠. 나무말뚝은 부패 방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부패 방지를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나무말뚝은 수명이 없는 거죠. 썩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패 방지를 위해서 상수면 이하에 우리가 박아야 되는 거야. 상수면 이하에 사용해야 돼. 이하에 하고요. 그러면 상수면이라는 것은 지하수시게 지하수. 물속에 잠기게 해주라 이게. 물에 잠기면 나무말뚝은 한 200~300년간 최소한 간단히 안 썩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생나무에 대해 생나무 생목으로서 생나무로서 껍질은 어떻게 벗겨야 돼요? 껍질 벗겨서 이 생나무 상수선 이하에 박는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나무말뚝은. 나무말뚝은 부패 방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껍질은 부패가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껍질은 벗겨야 됩니다. 자,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기성 콘크리트 말뚝 나오죠. 요거는 18회 때 지문 한 줄 나왔죠. 지문 한 줄 나왔는데, 기성 콘크리트 말뚝은 공장에서 만든 말뚝을 현장에서 어떻게 때려 박는 거 있죠. 이것이 여러분들 많이 봤죠. 소리 요란하게 갖다 쾅쾅 박는 거 있죠. 그것이 바로 기성 콘크리트 말뚝입니다. 그러면 기성 콘크리트 말뚝은 우리가 좀 정리해 두실 것이, 뭐 저번에 시방서 들어가서 우리가 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봐 두실 거는 이겁니다. 64페이지 보면 그 표준 시방서 내용회가 나오죠. 그래서 거기 C 체크하시면 돼. C. 말뚝은 제작 후 며칠 이내 14일의 운반을 금합니다. 원칙은. 왜 그런가 하면, 자, 이 콘크리트로, 기성 콘크리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정 양생기간을 거쳐야지 강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며칠? 14일, 2주입니다. 2주 이내, 자, 운반, 그런데 특수 양생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D 가지고 냈었어요. D가 언급이 됐었어요. D. 운반이나, 자, 말뚝 바퀴 중 손상되면 장애로 반출한다. 이거 가지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보시고. 그리고 이제 꼭 공부하실 것이 저겁니다. H에 보시면 말뚝은 가능한 한 단으로 해서 종류별로 나누어 보관하는 게 원칙이에요. 부득이는 예외 조건을 둘 수 있고, 그거 봐두고, 그 다음에 이제 J 나오죠. 인면상으로 말뚝 상단의 평면적으로 100mm 편차 이내, 100mm니까 몇 cm? 10cm입니다. 편차 이내에 있도록 한다. 자, 그럼 다른 거 아니고요. 말뚝을 때려 박았어요. 말뚝을 때려 박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때려 박으면 이 집안이 일률적으로 박힐까요? 때려 박아 놓으면요. 여러분들 말뚝 한 박아 봤습니까? 땅에? 동일 깊이로 잘 안 박히죠? 땅에 따라 집안 상태 뜨니까 어떤 거는 이렇게 많이 나와 있고 어떤 건 적게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말뚝을 위를 다 두드리 깨요. 기초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그 오차가, 평면상 오차가, 인면상 오차가 몇 미리? 100mm, 10cm 이내만 되면 된다, 이게. 정확히 깰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깨야 되는데. 어떻게 두드리 깹니까? 사람이 오한마가 두드리 깨요. 아니면 그거 있죠. 기계 있죠. 등등등등 하는 거 있죠. 그거 들고 와서 깹니다. 항타기 들고 와가지고. 그러다 보니 오차가 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오차는 얼마다? 10cm, 100mm다. 그거 조금 알아두시면 된다. 자, 그리고 강제말뚝 있죠. 자, 강제말뚝도 표준 시방서에서 한 줄 가지고 했죠. 거기 리얼의 표준 시방서 나오죠. B 가지고 낸 거야, B. 말뚝 현장이면 용접 위험을 한다. 얘가 답이 됐습니다. 옳은 것 해가지고. 다른 거 틀리게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실 때, 자, 우리가 알아두실 거. 그거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 나오죠.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도 뭐 지문 한 줄 써가지고 언급을 했습니다. 표준 시방서에서. 자, 뭐 가지고 냈는가 하면, 디귿에 보시면, A, B, C다, C. 디귿이 아니고. 주거의 위험은 뭐다 한다? 겹침 위험 원칙을 한다. 요거 가지고. 자, 겹침 위험은 이게 겹침 위험이에요. 이렇게 있는 게 겹침 위험입니다. 겹쳐지는 거. 겹침 위험이 기본 원칙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이연 방법은 아크, 자, 용접이나 가스 압축 중 설계 도서에 따르면 됩니다. 근데 체크하세요.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무슨 용접? 아크 용접으로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좀 봐두시면 돼요. 낼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넘겨서 여러분들이 봐두실 것이 66페이지. 그 말뚝기초 박스에 보면 말뚝기초 설계시 고려상해가 나오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걸 그냥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얘들이 아직 안박에 못 냈는데 얘가 어디 건가 하면 건축 구조 설계 기준의 내용이에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자, 말뚝에 대해서 잘 봐야 돼요. 말뚝을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간접적인 말뚝 받기 시험을 내면서 나우말뚝 상수면 져가지고 섞어서 문제를 만들어가 첫 번째 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뚝을 박을 때 어떻게 박으며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두 번째 냈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낸 것이 18회 때 시방서 내용에서 지정을 뽑아서 낸 거예요. 시방서에서. 그럼 계속 달라지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올해 시험에 말뚝을 들어간다. 그러면 건축 구조 설계 기준을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나는 막 열받아가지고 머리 아프고 말뚝도 다 하기 싫다 이러면 이걸 집중적으로 하면 돼. 이거 하고. 그리고 말뚝은 절대 혼용하면 된답니다. 동일 건축 혼용하면 안 돼요. 지지 말뚝과 마찰 말뚝 혼용도 안 되고, 아까 했던 나무 말뚝하고 기성 콘크리트 말뚝의 재료상 혼합해도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지정, 한쪽은 말뚝 지정하고 다른 지정은 예를 들어서 뭐 잡석 지정하고 이런 것도 안 돼요. 이질 지정도 안 되고 항상 혼용해서는 된답니다. 안 된다. 이걸 명심을 해두고 요걸 공부해 놓으면 돼요. 여기 건축 구조 설계 기준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1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1번. 1번을 꼭 해 놓으십시오. 자, 1번 보시면. 자, 1번은 말뚝기 고려상에서 자, 이겁니다. 여기 기초판이 있을 때. 자, 여기, 자, 경관 지반이 밑에 이렇게 있어서, 자, 그럼 말뚝을 때려 박았을 거 아닙니까? 지지 말뚝을 했다 가정합시다. 말뚝을 이렇게 때려 박았으면, 그러면 이, 말뚝의 허용 지지력을 우리가 할 때, 말뚝의 허용 지지력은, 자, 이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말뚝의 지지력이 있을 거고, 말뚝의 지지력 개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 있는가 하면 기초판 저면에 여기에 무엇이다? 지반 지지력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다는 거죠. 기초판 저면에 지반의 지지력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합으로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만 본다? 말뚝의 허용 지지력은 말뚝의 지지력 요것만 가지고 하고 이것은 가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전율로 두겠다는 거예요. 안전율로. 자, 그래서 그걸 꼭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1번을. 그래서 말뚝기 허용 지지력은 말뚝 지의한 거, 그게 나오죠? 지의한 것만 하고 특별히, 자, 우리 검토한 이외에는 기초반 저면의 지반 지정 가산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꼭 체크해 놓으십시오. 가산하지 않는다. 가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얘 가지고 갈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나오면. 가산하지 않는다는데 어떻게? 한다. 간단합니다. 시험 내기. 편하게 문장 만들기도. 그리고 하중 편심에 대한 검토 해주라는 겁니다. 하중의 편심, 여러분들 편심은 다른 게 아니고 이거죠. 자, 부재의 중심과 무게의 중심이 일치하면 이건 편심이 아니에요. 자, 이게 편심이네. 제가 이렇게 했으면, 자, 부재의 중심과 무게의 중심이 틀려지죠? 이것이 뭐다? 편심이에요. 편심.
편심이 생기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동차가 확 틀면 원심력에서, 맞죠? 달아나려고 성질에서 있죠? 확 틀면 전복되는 경우 있죠? 그것이 뭐다? 무게중심하고 있죠? 그 부재중심이 틀려져 버리죠? 확 원심력에 의해서, 맞죠? 그렇게 탁 튀어나가죠? 자, 그거 알아. 그 두 가지 명시만 1번하고 2번에 대해서만 하중에 대한 편심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말뚝 기초 허용지 이력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그 측면을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옹벽이 나옵니다. 옹벽은 2번만 하고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 옹벽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이 사면이 이렇게 있으면 경사면들이 보통 자, 우기나 해빙기에 붕괴되는 사고가 많죠. 그걸 막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옹벽을 이렇게 설치하잖아. 옹벽 설치한대. 그럼 제일 먼저 자, 중력식 옹벽. 중력식 옹벽은 옹벽의 자중으로, 옹벽 자체의 무게로 토합을 견디는 거죠. 토합을. 그래서 옹벽 이 자중으로, 옹벽 자중으로 토합을 견디는 것이 무슨 거다? 중력식 옹벽입니다. 그러면 중력식 옹벽에 대해서 옹벽은 얘는 저판 설계가 안 돼요. 저판이 없어. 저판을 설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토합이 클 때는 위험해지는 게 중력식 옹벽입니다. 그런데 2번에 보면 캔틸레버식 옹벽 나오죠. 캔틸레버. 캔틸레버식 옹벽은 옹벽 개념은 자 이겁니다. 옹벽도 있지만 밑에 뭐가 있다? 저판이 설계가 되는 거예요. 밑에 저판이. 자 이렇게 옹벽만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저판을 설계를 한 겁니다. 이것이 캔틸레버식 옹벽입니다. 원래 캔틸레버가 무엇인가 하면 한 변만 고정이 된 거예요. 1변이 고정이고 3변이 자유단인 거예요. 자유단인 거. 한 변만 고정단인 거예요. 이것을 캔틸레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슨 옹벽이라 칭한다? 캔틸레버죠. 그러면 두 개 옹벽 중에 누가 전도가 잘 넘어갈까요? 똑같은 토합을 받아버리면 중력식 옹벽이 잘 전도될 겁니까? 넘어갈 겁니까? 그래서 얘가 안전성을 더 준 건데, 근데 중력식 옹벽의 경우는 이 중력식 옹벽은 자, 이 캔틸레버식 옹벽 저판이 있는데, 자 이렇게 저판이 설계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캔틸레버식 옹벽은 L형 옹벽, L형이 있고 역T형이 있습니다. 역T형. T자. 뭐 그냥 T형 옹벽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역T형이라고 해. 거꾸로 T자잖아. 맞죠? 그러면 L형 옹벽하고 T형 옹벽 중에 누가 튼튼할까요? 상식적으로? 누가 더 튼튼할까요? T자지. 맞죠? L자보다는 T자가 잘 안 넘어가잖아요. L자가 잘 넘어갈 것 같아요. T자 한번 해보세요. T자가 잘 안 넘어갑니다. 사람이 그래서 뒤로 잘 까지죠. 미끄러운 데 가면. 맞지? 아, 우리가 L자잖아. 인간이. 아닙니까? T자입니까? 발바닥. 발바닥 T자로 되신 분? 뒤로 엄청 튀나간 분 있습니까? 자, 그러면 부축벽식 옹벽 있죠? 부축벽식 옹벽은 여기다 추가된 거야. 부축벽식 옹벽은. 자, 이 부축벽식 옹벽은 자, 이래 된 거 아닙니까? 이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더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축벽식 옹벽의 경우는 이겁니다. 이렇게 옹벽이 쭉 갈 때 여기에 뭐다? 부축벽이 설계가 된 거예요. 여기다 부벽을 설계해 준 겁니다. 부축벽을.
이 부축벽이 더 설계된 거야. 부축벽. 그래서 이제 부축벽을, 그러면 캔틸레바식 옹벽에다 부축벽을 더 추가로 해준 겁니다. 그럼 누가 가장 튼튼한 옹벽이다? 부축벽식 옹벽이 제일 튼튼한 겁니다. 그럼 얘는 저판도 있고 옹벽도 있고 옹벽하고 이 부축벽이 설계된 것이 바로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67페이지 옹벽의 안정 개념이 나오잖아. 전도, 넘어지는 게 전도죠. 전도의 안정성하고 활동의 안정성, 그리고 치마에 대한 안정성인데 전도의 안전율을 그래서 몇 배로 봐준다? 2배입니다. 전도의 안전율이 2배예요. 전도가 제일 무섭잖아요. 2배 이상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의 안전율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뭐가 있어야 전도가 잘 안 될까요? 전도는 뭐 때문에 전도가 잘 안 될까요? 이 요소 중에 저판 맞지? 우리가 발바닥이 앞에 없어서 얼마나 잘 넘어가지 할까요? 발바닥이 앞으로 안 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 넘어가겠죠? 생각 안 해봤어요? 한번 앞으로 이래가 한번 걸어 다녀봐요. 다리를 옆으로 해가 이래가 잘 넘어갑니다. 맞죠? 전도에 대한 안전율 때문에 이 저판을 설계한 거야. 저판. 전도는 몇 번? 몇 배? 2배. 그리고 활동에 대한 안전은, 그러면 옹벽 저판 집안 사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전율 1.5배인데 그때 활동 방지벽 해놨죠. 활동 방지벽. 자, 여기 밑에 벽을 설치한 거예요. 활동 방지벽을 설계하는 거예요. 활동 방지벽. 이것을 영어로 시역해놨죠. 전단키라고 하는 거죠. 한글로 전단키. 활동 방지벽. 자, 요거는 활동에 대한 안전율이죠.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활동에 대한 안전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활동 방지벽이. 자, 그리고 치마에 대한 안전율이 몇 배다? 1배입니다. 내려앉는 거. 그럼 이거죠. 밑에 저판이 있으니까 치마 방지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력식 옹벽이 뭐가 됩니까? 바닥이 적죠, 면적이. 맞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할 것은 이겁니다. 이 부축벽이 자, 전단 파괴된 거, 전단력에 대한 보강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겁니다. 여기에서 토합이 가해지잖아요. 여기 옹벽에 토합이 가해지면 여기가 얘는 버티려고 하는데, 맞죠? 여기 절단되려고 하는 힘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축벽이 이거죠. 전단 보강입니다. 전단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단 보강 개념으로 부축벽을 설치한 거예요. 부축벽. 전단 파괴 방지 개념을 되는 것이 부축벽 개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고점적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67페이지 옹벽 시방서가 나오는 거 있죠? 시방서 가지고 나온 것은 4번 가지고 냈어요. 철근 콘크리트의 옹벽에서 원래 수평방향으로 공을 이어치기는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수평방 이어치기 안 한다는 것은 뭐다? 수직으로 간다는 거예요, 수직. 옹벽은 수평으로 이어붙지 않습니다. 자, 봐두시고, 그리고 혹시나 그건 출제를 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대비해서 알아둘 거는 1번, 2번이에요. 매립 배수층에 사용하는 자갈하고 장골재는 뭐다? 투수성이 있어야 돼요. 있다, 없다만 체크하면 돼. 투수성이 어떻게? 있어야 돼. 물이 빠져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배수층 하부에 물받이판을 설치, 옹벽 무슨 방향? 단방향이고 긴 방향에 장방향으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 두 가지 체크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4번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잠시 휴식하고 72페이지
조적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